안녕하세요. 시아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주제통합적 읽기의 마지막 글이죠. 명품 집착, 우울한 한국인의 초상이라는 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세 편의 글을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글이 뭐였냐면 시장과 우물이라는 글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윤리적 소비라는 글, 그리고 세 번째 이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 세 개의 글이 소비라는 화제를 가지고 다양한 관점의 다양한 형식의 글들을 모아놓은 거였단 말이에요. 이 세 편의 서로 다른 형식을 가진 글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소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주제 통합적 읽기를 수행하는 신사고 독서의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작품 정리 한번 해보죠. 명품 집착, 우울한 한국인의 초상. 여러분, 갈래가 설명문이에요. 정보를 어떻게 하는 글이야? 전달하는 글이죠. 그래서 객관성, 사실성, 뭐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해지는 그런 글의 갈래가 됩니다. 설명문이고요. 관점을 보면 여기 관점은요, 이분이 심리학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학문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심리학이라는 학문의 심리학의 용어를 가지고 와서 명품에 집착하고 과시 소비를 일삼는 한국인들의 그 심리, 그 내면 세계는 도대체 어떤 심리의 이 기제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품에 집착하고 과시적인 소비를 하려고 하는 걸까? 이거를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관점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학문적인 관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시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여러분 박제가의 시장과 우물, 박제가의 시장과 우물이라는 게 이제 첫 글이었단 말이야. 이 글은요, 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글의 관점은 국가적이고 거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가적이고 거시적이다. 거시적이라는 건 뭐야? 전체 어떤 틀, 전체 사회의 구조, 제도 내에서 어떤 특정한 화제를 바라보는 걸 우리가 거시적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반면에 이 작품은 어떻다? 미시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시적이라는 건 여러분 거시적인 것에 대비되는 개념인데 이렇게 대비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비되는 개념인데 미는 작을 미자야. 그러니까 작은 관점에서 본다 그 얘기인 거죠. 거시가 뭐였어? 전체 국가 공동체, 사회 구조 이런 면에 이런 어떤 큰 틀 안에서 어떤 화제를 바라보는 거라면 미시는 작은 관점이니까 개인과 개인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화제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미시적 관점이다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주제 통합적 읽기를 가지고 두 개를 비교해 본다 했을 때 시장과 우물은 거시적인 관점인 반면에 명품 집착이라는 이 글은 미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대비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 맞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이 관점을 정리하고 가는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할 겁니다. 됐죠? 제재,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 소재는 뭐였냐면 이분은 소비라는 화제 중에서도 명품을 소비하려는 우리 현상. 뭐 우리 지금 선생님이 찍고 있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기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데 이렇게 뭐 사람들이 집을 잘 나가지도 못하고 뭐 이런데도 백화점의 명품을 파는 그 코너에서는 이게 명품이 동이 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너도 나도 그 명품을 뭐 한정판 이런 것들 사기 위해서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뭐 그런 물건을 사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난리다 뭐 이런 얘기들을 선생님이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명품에 집착을 하는지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글이다. 그러면 여러분 박제가의 시장과 우물 같은 경우는 어땠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시대가 조선 후기였단 말이야. 조선 후기에는 아주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땠냐면 뭐 이렇게 자본주의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말 우리가 필수 소비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잘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 유통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 경제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필수 소비 마저도 제대로 소비할 줄 모르고 유통이 제대로 안 되는 그 현실을 지적하는 글이 시장과 우물이었다면 지금은 자본주의가 너무 발달한 거지. 너무 발달해서 필수 소비재는 문제가 안 돼. 이거는 그냥 뭐 그냥 너무 당연히 그냥 유통이 너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 자유소비자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그냥 내가 있어도 없어도 괜찮아. 우리 생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없어도 괜찮은 물건인데 그걸 자꾸 갖고 싶어 하는 거야. 그것도 너무너무 비싼 돈을 주고 갖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글이 이 글이구나. 두 개가 바라보고 있는 게 같은 소비라는 화제를 가지고도 바라보고 있는 게 대상이 굉장히 많이 다르구나. 우리 이런 거를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그런 글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해제 한번 봅시다. 이 글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품을 소비하는 행동에 담긴 아까 얘기했었죠? 요거 중요하겠죠? 심리적인 원인을 분석한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명품을 가지려고 하는지, 그걸 사려고 하는지, 그 안에, 그 내면에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품을 소비하려고 하는지를 심리적으로 분석하려는 글이다. 그 얘기입니다. 필자는 과시소비와 핵심어입니다. 과시, 나를 막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잖아. 과시소비와 동조행위. 동조라는 건 뭐야?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맞추는 거죠. 동조행위의 원인을 키워드들 계속 나가고 있어. 동조행위의 원인을 존중감과 관련지어 설명하며 소비의 원인을, 특히 어떤 소비? 명품 소비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글입니다. 설명 방식이 뭐가 쓰였다? 분석이 쓰였다. 뭘 분석할 거다? 소비 원인을, 명품 소비의 원인을 분석할 거다. 그런데 명품 소비의 원인을 어떻게 바라볼 거다? 심리학적으로 바라볼 건데 그 심리학적으로 바라볼 때 명품 소비와 관련된 우리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었다?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동조행위, 이따 본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동조행위라는 것이 있었고 이 두 가지, 과시소비와 동조행위라는 건 존중감이라는 심리학의 용어와 굉장히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어요 라고 설명하는 글이 됩니다. 됐죠? 소비와 관련한 심리학적 용어를 여기 설명 방식 또 나왔다. 정의하고 세 번째 구체적 사례 설명 방식 또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에 쓰인 전체 글에 쓰인 주로 쓰인 설명 방식이 뭐니 그랬을 때 분석 쓰였고 정의도 쓰일 거고 예시도 쓰일 거다. 사례를 제시하는 게 예시잖아요. 이런 설명 방식들이 다양하게 쓰일 거다라는 것도 우리가 해제를 통해서 알고 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통해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소비 현상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정말 쉬웠는지 여러분 같이 한번 들여다봅시다. 주제, 키워드들 나왔죠? 과시, 동조 개념을 통해 살펴본 명품 소비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설명문이기 때문에 우리 관습적인 구조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이 구조를 그냥 따라가는 거 우리가 관습적인 구조다. 독창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야. 설명문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3단의 구성을 가지고 있고 그 구조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이 끝말은 맺은말은 빼고 머릿말과 본문 1, 본문 2 이렇게 세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출판사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머릿말을 보면 머릿말에서 흔히 있는 게 이제 화제를 제시하는 거잖아. 내가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할 거야.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 주제는 이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머릿말 부분이죠. 이 사람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뭐죠? 명품 소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머릿말에서는 우리나라의 명품 소비 실제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서 화제를 제시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1과 본문 2에서 심리학적 개념 가지고 오는 거죠. 과시소비와 동조현상 으로서의 명품 소비를 바라보는 본문 1과 본문 2 이렇게 세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글 한 편을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바로 들어가 보죠. 머릿말.
우리나라 명품 실태를 소개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소비가. 특히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가 인간의 불행을 조장한다라는 문제의식을 이분이 갖고 있더라는 거죠. 소비가 인간의 불행을 조장해요, 여러분. 조장이란 단어 무슨 뜻인지 한번 보고 갈까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부추겨.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의 단어죠. 그러니까 조장이라는 앞에 나오는 목적어는 마이너스의 단어가 돼야 되는 거지. 나쁜 일을 부추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비가 인간의 불행을, 인간의 나쁜 어떤 결과를 부추기는 그런 문제가 있어 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 글이 출발했다라는 걸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제를 제시하는 거죠. 중심 화제는 뭐다? 이렇게 소비가 인간의 불행을 부추기고 있다면 그 소비 행동의 기적, 밑바닥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단어 좀 보고 갑시다. 소비 행동의 이 밑바닥에 어떤 심리가 자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요 라고 화제를 제시합니다. 그게 머릿말이었다. 설명 방식을 보면요. 첫 번째, 일반적인 통념으로부터 출발해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우리 설명문 같은 글은 약간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머릿말 부분에서 조금 인상 깊게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으로서 화제를 제시해 주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우리가 통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죠. 그거로부터 출발해서 그래? 나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나의 생각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 걸까?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통념으로부터 이야기를 출발하고 있어. 그 통념이 바로 여기예요.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다. 맞죠? 우리 모두, 선생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린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잖아요. 이렇게 통념으로부터 이야기 출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설명 방식 첫 번째. 두 번째는 구체적인 수치. 를 제시해 줘요. 설명문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거죠. 도표를 제시해 준다든지, 그래프를 보여준다든지,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와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주게 되는 거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고가 사치품의 시장 규모가 2012년 5조가 넘었다고 한다. 우와, 대박이다. 그지? 고가 사치품의 시장이 우리나라의 그 규모가 2012년에 벌써 5조가 넘었대. 그러면 도대체 올해는 2021년인데 얼마나 커져 있을까? 그죠? 그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동원해서 이 자기가 이렇게 제시해주는 정보가 얼마나 객관적인지에 대해서 이 머릿말에서 밝혀주고 넘어가는 설명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표현법으로 여러분 중의법이 사용됐어. 중의법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걸 말하죠. 여기 대표적으로 이 문장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그럼 여러분 여기 산다가 살아가다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소비를 다루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물건을 산다라는 소비하다라는 의미가 하나가 더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산다. 아이고 요거 다시 이렇게 산다라고 적으십니다. 네, 이렇게 적으셔요. 요게 이제 중의적인 시어고, 중의적인 단어고, 요게 이제 체크를 해놓고 비슷한 표현법이 쓰인 것은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됐죠? 중의법이 쓰인 것까지 확인하고 가십니다. 여기까지 머릿말 본문 첫 번째 봅시다. 본문 첫 번째는 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과시소비에 대해서 얘기할 거죠? 우리 아까 구성에서 보고 왔어.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과시소비.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는데요. 구체적인 사례. 자, 예시가 쓰이게 된 거죠. 예시가 나왔고요. 최근 취업을 한 사회초년생. 갓 취업을 했어. 그러니까 연봉이 뭐 한 3천 정도 될까? 싶은 거지. 연봉이 3천이다 그러면 매달 받는 돈이 여러분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300이 안 되는 거지. 매달 받는 게 뭐 한 200에서 250, 뭐 요 정도를 받는다. 그게 일반적인 사회초년생의 월급이라고 친다면 이렇게 150에서 200 정도 받는 이분이 자기 수입을 훨씬 넘어서는 가격의 고급 자동차를 구매한 거야. 이유가 뭐냐? 그 자기 친구가 값비싼 자동차를 타는 모습이 부러웠어. 그리고 고급 자동차를 타는 자기 모습을 상상해보면 자기 품위가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진 거지.
그래서 고급 자동차를 사버린 거야. 그럼 고급 자동차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한 1억이 넘는 그런 이제 자동차를 산 거죠. 200만 원 월급을 받는 사람이 1억이 넘는 자동차를 산 거야. 그렇게 사고 나니까 얼마 동안 자신이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졌대. 그러나 차량 유지비가 많이 들고 차를 사용할 일도 별로 없자 자기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고급 자동차를 구매한 것이 잘한 결정이었는지 어떻게 됐다? 후회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명품 소비의 예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응? 그럼 이 사례를 통해서 이분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뭘까? 봅시다. 이 사례를 제시해 주고 나서 이분은 이 글쓴이는 심리학 개념 하나를 소개해요. 그게 바로 자아 존중감입니다. 자아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감정. 이게 자아 존중감일 텐데 그걸 정의를 먼저 내려줘. 정의를 보면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타인 아니야 여러분. 주의하고가 자아 존중감은 자기를 바라보는 거야.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평가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내리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를 우리가 자아 존중감이라고 이야기한다. 개념 정의가 먼저 나오고요. 그 자아 존중감을 둘로 나눕니다. 분류해 보는 거죠. 높은 경우가 있고 낮은 경우가 있는 걸로 나눠보는 거야. 자아 존중감이 높다라는 건 그럼 뭐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높은 점수를 준다는 얘기잖아. 좋은 평가를 내리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로 느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난 참 좋은 일을 만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난 참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자아 존중감이 높아.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이 있어. 낮은 사람. 이 사람은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해.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난 정말 별 볼 일 없구나. 난 정말 다른 사람에 비교해 봤을 때 보잘것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 자신에 대해서 그런 대단히 불만족스럽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하는 일마다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험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난 충분히 이걸 할 자격이 있어. 이거보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어.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진다고 따져봐봐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내가 이럴 자격이 있어? 뭐 이런 생각을 주로 하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될 확률이 별로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험을 반복하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타면서 점점 늪으로 들어가. 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사회적인 어떤 경험에서 실망과 좌절을 반복하면 또 자아 존중감이 또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또 실패하는 일이 생겨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든지 인간은 좀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게 돼. 그 극복의 노력에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라고 이걸 또 나눠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냐면 물적 자기를 올리는 방식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거죠. 물적 자기라는 개념, 역시 심리학의 개념인데 물적 자기, 물이 소유물, 사물이야, 사물. 사물을 소유함으로써 스스로를 높이는 거죠. 그게 물적 자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물건을 내가 소유함으로써 나를 높이는 방식이 물적 자기를 올려서 스스로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걸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의 사례가 된다 그 얘기야. 그럼 이 방식은요 비교적 쉽게 자기를 고양시키는 방법이래요. 고양이라는 거 북돋워서 높인다 단어 좀 보고 가시죠 여러분. 설명문이니까 비교적 쉽게 자기를 좀 북돋워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나는 저 친구보다 되게 못나 보여. 그럴 때 내가 명품 자동차 하나를 내가 소유함으로써 내가 저 사람이랑 똑같아진 것 같은 느낌을 순간적으로 갖게 되는 거. 그렇게 물적 자기를 올리는 건 비교적 쉽게 나를 이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빚 얻으면 돼. 빚 얻어서 남한테 돈을 꿔서 자동차 사는 거 어렵지 않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는 선생님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 도박하러 가는 거야. 도박하러 가면 도박을 하러 가는 곳에 여러분 부자들이 도박장에 많이 올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사실은 막 정말 하루 돈 벌어서 하루 먹고 사시는 그런 분들이 도박장에 굉장히 많이 가신다는 거야. 거기 가면 내가 이렇게 막 돈을 쓰잖아. 도박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쓰는 돈, 이렇게 돈을 쓸 때 뭐 그 도박장에 이렇게 숙박업소, 호텔 같은 것들이 같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정말 최고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막 무슨 재벌 CEO처럼 그렇게 나를 대접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물건을 소유하고 돈을 쓰면서 내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순간적인 착각에 환상에 빠져들게 된단 말이야. 이런 방식이 물적 자기를 올리는 방식인 거지. 그렇게 되면서 자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 요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쉬운 방법이 된다라는 거. 물적 자기 올리기 이해되셨죠? 두 번째는 사회적 자기를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사회적 자기를 올리는 건 뭐냐면 사회적이라고 여러분 썼으니까 사회적이라는 건 관계망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사회적 자기라는 건 타인이 들어와요.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물적 자기 올리는 거랑 좀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 드시죠,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좀 전에 예를 들어준 거 생각해 보면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뭔가 내가 자존감이 이제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야. 자아 존중감을 상승시키는 거죠. 상승시키겠죠, 당연히. 타인이 막, 오, 대단하세요, 당신은. 제가 막 무슨 최고급 막 와인을 대접하고 막 이러면서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니까 자존감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자신이 가진 것을 외부에 자꾸 드러내주는 거지. 내가 막 도박장에 가서 막 돈을 막 몇백만 원씩 펑펑 쓰는 거지. 근데 이게 사실은 자기가 막 쫄쫄 굶어가면서 막 몇 달간 모은 정말 피 같은 돈인데 하룻밤에 몇백을 날리는데 사람들이 오 대단하세요 사장님 사모님 막 이러면서 대우해주면 과시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 거. 그게 사회적 자기를 올리는 방식이다. 그 얘기야. 자, 정리되셨죠, 여러분? 지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평가가 되게 박해, 인색해. 그래서 자기를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런 사람이 자존감을 좀 올리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사용한다라는 거. 첫 번째, 물적 자기. 두 번째, 사회적 자기를 올리는 방식이 된다라는 거야. 두 개가 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 오시죠? 됐죠? 자, 설명 방식 뭐가 쓰였냐? 분류 쓰인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두 개를 나눠 놓고 설명해 주는 거잖아. 자존감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자존감이 낮을 때 이걸 올리는 방법으로 물적 자기와 사회적 자기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자존감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는 대비도 사용됐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도 있구나. 대비라는 설명 방식도 쓰였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모두 쓰였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과정이 쓰였죠. 과정. 순차적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 가는지의 과정을 보여주잖아. 자존감이 낮을 때 실망하게 되고 그러면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는데 물적 자기를 올리는 방법과 사회적 자기를 올리는 방법으로 자기를 올리게 된다. 이런 과정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자존감을 상승시키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는 인과도 쓰인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어디에 인과가 쓰이겠어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물적 자기를 올리는 방법, 사회적 자기를 올리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거기에는 인과도 쓰여 있다라는 거 확인하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 글은 설명문이라서 다양한 설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 본문에 가서 해당 본문을 찾으면서 정리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런 설명 방식들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자존감 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이 과시적인 소비를 하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게 되는 거죠. 그 뒤에 보십시다. 심리학이 바라보는 인간은요. 지위 상승 욕구를 지닌 동물이래요.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 거죠.
지위 상승 욕구를 가진 동물이다. 동물들 중에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인간은 지위 상승 욕구를 가지고 있대. 그런데 이 지위 상승 욕구는 굉장히 쉽게 얻어질 수 있는 방식이 있어. 그게 뭐야? 쉽게 얻을 수 있는 비싸고 희귀한 제품. 그게 뭐야? 명품이죠. 명품을 소비함으로써 지위 상승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게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좀 있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도 자존감이 떨어질 경우에는 여기 훨씬 더 유혹을 받는 거지. 그래서 지위 상승 욕구. 내가 스스로를 긍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를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사회적 자기를 올리고 싶고 그러려면 이제 물적 자기를 올리는 방식이 필요해지는 거지. 자꾸 과시 소비를 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본문의 첫 번째 파트였습니다. 자, 본문 두 번째 파트. 중요한 개념 뭐였어? 동조라는 개념이었었죠. 유행을 따르는 거 동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유행을 따랐을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안도감을 느끼게 돼요. 그런 내용이 본문의 두 번째 됩니다. 자, 같이 보시죠. 동조라는 거 먼저 개념을 정의해 보자. 집단이 중요해. 집단. 동조에서는 집단의 주된 흐름에 따라 개인의 의사를 맞추는 행위야. 우리 이런 거 관련 한자 성어 있죠, 여러분. 관련 한자 성어. 우리 뭐라 그래? 부화뇌동이라고 말해. 부화뇌동. 뭐 하는 거야? 저쪽에서 사람들이 막 달려. 미친 듯이 달려. 그럼 내가 멀리서 보고 있다가 나도 뛰고 싶은 거야. 같이 뛰어. 이유도 몰라.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 나도 뛰는 거야. 막 어디 이렇게 쇼핑몰에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물건을 막 미친 듯이 사. 그러면 난 필요도 없어. 뭔지도 몰라. 나도 가. 일단 나도 사고 봐. 부화내동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뭐야? 동조야, 동조. 집단의 흐름에 따라 내 의사를 맞추는 행위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동조가 굉장히 잘 일어난대.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계, 공동체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공동체성이 아주 발달해 있는 민족의 특징이 있단 말이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동조가 굉장히 쉽게 일어난다. 자, 동조가 일어나는 문화적 배경,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쉽게 일어난다. 여긴 무슨 설명 방식이 쓰였겠어? 인과가 쓰였겠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동조가 쉽게 일어나면 유행에 따른 소비를 하게 되는 거지. 당연하겠죠. 무언가 대중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회자. 자, 단어 알고 갑시다.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거야. 사람들 입에 자주 인기를 얻고 막 뭔가가 막 자주 오르내려. 그러면 이 유행하는 제품을 내가 좀 사봐야 돼. 그래야 어떤 심리를 느끼게 돼?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향성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주더라는 거지.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요즘에 뭐에 관심이 생겼냐면 막 주방, 옛날에는 살림을 잘 안 했으니까 잘 몰랐는데 지금도 뭐 살림을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갑자기 주방에 관심이 생기고 나다 보니까 아유 그 유튜브가 문제야. 유튜브가 막 유튜브를 막 그 주방 막 가전제품 뭐 가정 살림을 막 정말 예쁘고 깔끔하게 하는 주부들이 영상을 찍어서 막 올려. 선생님 그거 매일 보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막 어떤 좋은 물건들이 보여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느 순간 홀린 듯이 그 물건을 구매, 지름신 이렇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지. 그래야 뭔가 이게 좀 우리 집에 있어야 안도감을 느끼는 그런 심리가 생겨나더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 나도 동조에 따른 유행 소비를 하고 있었구나. 이걸로 발견하게 되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게 있나? 모르겠다. 아직은 아닐까요? 네, 같이 보십시다. 자, 여기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가 뭐냐? 유행이 지속되지 않아. 그렇겠지. 선생님도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산 주방용품들이 몇 개 있어. 그런데 그거를 썼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더라고. 거기선 되게 좋다고 얘기했는데 몇몇 영상에서는. 그리고 다른 영상을 보다 보면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물건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면 아 이거는 나한테 별로 잘 안 맞았는데 딴 걸 살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는 거야. 그렇게 유행은 좀 지속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 소비자들이 스스로의, 자, 중요합니다. 내적인 기준을 세우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 내적 기준이라는 건 굉장히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결정이겠죠. 그런데 이걸 세우고 이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지 않았어. 자기 판단에 대한 확신을 자꾸 외부에서 얻으려고 해. 그러면 외부는 계속 바뀌어가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내적 기준이 없어. 내가 집안 살림을 못해. 자존감이 나잖아, 집안 살림에서. 그러니까 난 자꾸 어떻게 돼? 내 판단에 대한 확신을 자꾸 외부에서 구하려고 해. 자꾸 유튜브 같은 것들을 자꾸 보게 되더라는 거야. 인스타를 자꾸 보고. 그래서 소비를 하는데 그 구매를 결정하는데 외부에서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와서 결정해. 그럼 이건 계속해서 바뀌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유행에 따르는 소비를 내가 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자아 존중감과 관련이 또 돼 있더라 이 얘기인 거야. 선생님 그랬죠. 선생님 살림에서 뭐가 없구나. 자존감이 좀 떨어져. 선생님은 살림을 되게 못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를 못 믿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실 정보가 없기도 해요. 선생님한테. 왜냐면 잘 안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판단의 확신이 안 서고 외부에서 자꾸 기준을 끌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유행을 타게 되고 악순환의 고리를 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요걸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존감이 높잖아요. 그러면 유행에 덜 민감하게 돼. 덜 민감하게. 선생님은 어떤 부분에서는 유행에 좀 덜 민감하다는 생각이 드냐면 옷에 대해서는 선생님 별로 유행해. 선생님 아이들도 그렇고 막 이렇게 브랜드가 막 유행하고 어떤 스타일의 옷이 유행할 때 선생님이나 선생님 아이들은 그런 거에 좀 무뎌서 덜 민감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자존감이 우리가 높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그런 뭐 신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자면 유행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그 부분에선 자존감이 좀 높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그 부분에서 좀 딸린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라는 얘기인 거지. 낮은 경우는 어떠냐? 유행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유행 민감성은 어떻게 돼? 반비례하게 돼.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을 때, 자아 존중감이 낮을 때 유행 민감성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유행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자꾸자꾸 유행 따라서 물건을 사고 이러는 소비들이 일어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욕망에 따라 주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자신이 내린 판단에 대한 확신을 외부에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유행에 자꾸 선동돼 휩쓸리는 거죠. 휩쓸려서 따라가는 그런 동조현상을 일으키더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본문 2까지가 명품 집착이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설명문 한 편을 보신 건데요. 자, 우린 이거를 뭐 때문에 보고 있다 여러분?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하기 위해서 보고 있었단 말이지.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세 편의 글을 확인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장광물이라는 글을 봤고요. 또 뭐 봤어? 윤리적 소비라는 글을 봤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 봤어요? 지금 명품 집착 이라는 글을 봤죠. 됐죠? 이 세 편의 글을 봤는데 여러분 형식이 달랐어. 형식. 시장광물은 논설문이었고요. 기억나시나요? 윤리적 소비는 글의 갈래가 뭐였죠,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어야 돼. 기사문이었고요. 명품 집착은 지금 봤죠. 설명문이었어요. 관점? 시장과 우물은 아까 뭐라 그랬어? 어떤 관점? 국가적이고 거시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소비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윤리적 소비라는 것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이건 소비를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그런 글이었었죠. 그래서 뭐 공정무역도 나왔고, 뭐 경제적인 어떤 그 정의, 뭐 이런 문제도 얘기하고 있었고, 참사리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었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또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생태적인 관점에서 소비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 명품 집착은 여러분 어땠어? 요거는 학문적인 관점,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고 있었죠. 그리고 요거는 시장과 우물과 달리 미시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어떤 문제로 소비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글이었다. 이렇게 여러분 동일한 화제를 가지고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형식의 글들을 비교해서 읽어보고 하는 작업을 하는 게 뭐다 여러분? 주제통합적인 읽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글들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읽어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는 거지. 윤리적 소비에서 뭐 공정무역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주장을 했었단 말이지. 그럼 공정무역을 주장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커피. 커피를 생산하는 산지에서 아동 노동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그건 물건을 구매하지 않겠어요. 이런 게 이제 공정무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동들이 다 이제 노동을 하지 못하게 됐어. 어떤 농장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라가 그렇게 윤리적인 나라가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이 아이들이 훨씬 더 열악한 아주 안 좋은 환경으로 내몰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과연 정말 바람직한 무역일까? 구매일까? 소비일까? 공정무역으로 만들어진 어떤 물건을 사는 게 라는 비판적인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또 명품 집착에 대해서도 이 명품을 우리가 소비하려고 하는 게 정말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져서 혹은 내가 정말 주체적인 판단을 내릴 줄 모르는 미숙하기 때문에 내가 명품에 소비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를 들자면 명품이 굉장히 뭐 가방을 하나 산다고 하면 이 가방이 정말 내구성이 강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내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어, 이 가방은. 그리고 이 가방은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주고 샀으면 이게 한 100년 뒤, 100년 뒤는 너무 길다, 여러분. 한 10년 뒤에는 이 500만 원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팔리는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그래서 많이 산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요즘에 알았거든요. 그렇게 된대. 이걸 물건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게 막 가치가 엄청 뛴다 그러더라고, 자산 가치가. 그래서 명품을 자산을 어떤 불리기 위한 재테크의 수단으로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명품을 소비하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나? 라는 비판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각각의 글들을 읽어가면서 내가 비판적인 어떤 문제 제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소비라는 하나의 화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글을 읽고 그걸 종합해서 나만의 관점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해 나가는 거, 그게 주제통합적 읽기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는 거, 그 활동들을 여기 주제통합적 읽기 3편의 글을 통해서 해보게 되고 여러분 문제도 풀어보게 되는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주제통합적 읽기가 뭐구나 라는 개념이 좀 잡히셨나요? 네,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잡아보고 나면 내 실질적인 독서 활동에도 활용하고 그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정리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